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무설계 과목 같이 학습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에 대한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이런 게 있군 하고 이제 조금씩 알아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게 되면 좀 마음이 편하게 다가가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 과목 내용은 좀 암기 과목에 해당된다. 그래서 큰 틀에 대한 몇 가지만 좀 이해하시게 되면은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네요. 또 개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중심이 돼 있다 보니까 법인이나 기업 관련된 즉 법인세라든가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취급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고 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네 이런 느낌도 가져가실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 중심에 이해만 하겠다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서 잘 따라오시게 되면은 고득점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뭐 계산하는 것까지 문제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만 좀 이해하실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다. 그 내용도 상대적으로는 꽤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걸 전부 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루려고 한다면은 정말 정규 과정을 좀 수시간을 이렇게 해도 모자랄 정도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니까 실무에서 또 시험의 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키워드 중심으로 같이 한번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목차를 한번 보면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장 보면 소득세 관련이죠. 이거 우리 노력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세금을 내는지 그런 내용 중심으로 돼 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FP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 금융권에 계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이거 내용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또 하나의 파트로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증여 관련된 내용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무상으로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전을 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뭐 살아서 받게 되면은 뭐 증여가 될 거고요. 죽어서 받게 되면 상속이 되는 건데 관련된 내용들 세금은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팔았을 때, 매각을 했을 때 부담하는 세금, 이런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찾아보게 될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종부세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재산을, 특히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갖고 있을 때 부담하는 세금,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작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방대하게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텐데 그걸 다 다룬다기보다는 중요한 부분 위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 편한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득점 받을 수 있을 걸 확신하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페이지 교재 페이지 3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1절 소득세의 개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시작하기 전에 일단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득세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법인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있는데, 일단 법인에서 해당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개념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도 역시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소득세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소득세는요,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가 지불하게 되는 세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한 가지 상대적으로 이제 상속이나 증여세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
물론 여기를 소득세 분야에 넣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소득과 관련된 세금이다라고 크게 그냥 우리가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력의 대가는 아닌 거죠. 이거는 이제 무상으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조금 더 내다보게 된다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소득에 대한 원천에 따라서 세금을 부담시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득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종합소득세다 아니면은 퇴직소득세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또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거주의에 의한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만 소득세가 부담이 돼요. 그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가 없어요. 요게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상속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완전 포괄주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주의. 네. 소득세는요, 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상속증여세는 그거는 아니에요. 완전 포괄주의.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받은 것 같아 라고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세금을 부담시키겠다. 근데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면 빠져나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상속증여세가 가져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완전 포괄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은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부담한다고 한다면 법인은 이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고,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 그러니까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담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법인은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 뺀 순자산이 증가됐다 그러면 그 원천 같은 거 따지지 않아. 그냥 무조건 법인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건 열거주의잖아요. 딱 열거된 것만 우리가 세금을 부담한다면 상속증여세와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도 그냥 완전 포괄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주의. 일단 무언가 늘었어. 그래서 법인에서 이득이 발생했어. 그러면 세금 아니라고 하면 그거 입증해봐. 빼줄게.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틀 안에서 움직여 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법인 관련된 내용은 다루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개인과 관련된 저 소득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 소득과 관련돼 가지고 일단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돈을 벌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담하는 세금이 바로 어떤 거다? 이거 종합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종합과세가 된다. 언제 납부하게 되는 거냐? 이거 다음 연도 5월 31일 또는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는 6월 30일 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종합과세가 이게 원칙인 거예요.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돈을 벌었잖아요. 돈 번 거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되고 있는데 일단 다음 연도 5월 31일 또 성실이다 그러면 6월 30일 날 이렇게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종합과세는 그러면 종합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이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당이 있고요. 사업소득이 있고요. 근로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연금소득이 있고 그리고 기타소득 이렇게 되어 있다. 6가지가 이제 종합소득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암기가 좀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배사 근현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암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아, 이배사 근연기는 종합소득에 해당되는구나. 이것들은 이제 종합과세가 되는 거고, 요게 원칙인데, 언제 낼 것이냐? 5월달, 다음 연도 5월달에 이제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돈을 번 거 말고 또 가끔은 어떤 게 있냐면, 입사를 해서요. 회사를 입사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자, 이럴 때 부담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게 되냐면 이걸 우리가 퇴직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부담하는 세금은 바로 퇴직소득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퇴직소득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자산을 취득하게 되고요. 뭐, 부동산이 됐던 아니면 주식이 됐든 간에 취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각을 하잖아요. 매각을 할 때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이라고 얘기하고 이때 부담하는 세금이 이제 양도소득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어떤 부분을 가져가야 되냐면 자, 일단 종합소득과 관련돼 가지고 이배사 근연기 요거 관련돼 가지고는 종합과세가 기본이라고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회사를 잘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갑자기 몇십 년 동안에 일했던 거에 대가를 이제 퇴직소득으로 받아오는데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세금을 부담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좀 안 맞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요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다? 이거 분류과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류과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류과세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종합과세하고 별도로 떼내가지고 분류시켜서 세금을 부담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분류과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분류과세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다. 그쵸?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하고 따로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분류과세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한 번에 이렇게 쫙 정리를 하고 교재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시니까 자 분류과세 말고요. 우리가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분리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분리과세. 그 원천징수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리과세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냐? 자, 이자고 배당 같은 경우에 요거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연간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한다면은 요것들은 분리과세하겠다. 원천징수로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주택 임대사업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분리해가지고 원천징수로 끝내겠습니다. 라고 한다. 근로소득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일용직에 대한 근로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분들도 이제 종합과세 안 시키고 일단 원천징수로 끝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연금 같은 경우는 사적연금이 있어요. 사적연금. 사적연금이 연간 1,500만 원 이하. 요거 다 이하거든요. 요거 다 이하. 요것도 이하. 이렇게. 사적연금이 이제 연간 1,500만 원이 안 됐다 그러면은 분리 과세하겠다.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타 요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소득 금액이에요. 다른 것들은 그냥 소득 기준인데 요거는 기타 소득 금액 기준으로 해서 3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리하겠다. 요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한다? 분리과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분리과세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원천징수로 끝내겠다. 징수로
종료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자를 여러분들이 받을 때 원천징수 세율로 해가지고 15.4% 부담시키잖아요. 물론 지방세 포함하게 된 게 이제 15.4인 거고 지방세 안 하면 14%인데 원천징수 그렇게 해서 끝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리해서 과세한다, 원천징수를 끝낸다 이 개념입니다. 자,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 뭐다? 여기는 분류과세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분리과세예요. 요거 단어 비슷한데 완전히 의미 다르니까 지문에 가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분류과세다. 요거 개념을 확실하게 좀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분류과세는 종합과세에서 따로 과세하는 것을 우리가 분류과세, 퇴직과 양도가 있다. 이 개념인 거고, 분리과세는 종합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이 안 되는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끝낸다. 이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다. 여기까지 정리를 좀 먼저 하고서 교재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네요. 자,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일단 첫 번째 소득세 총설 나오네요. 첫 번째 줄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줄 내려오시게 되면 소득세는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이므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은 합산해서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개인이 부담하는 건 소득세고 이거를 다 합산시키겠다. 이렇게 합산하겠다는 거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몽땅 다 합산하겠다. 이거 종합소득으로 보겠다. 2배사 근연기 이거를 다 합산시켜가지고 종합과세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세금을 부담시키겠다. 이게 바로 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게 원칙이다. 그런데 아랫줄 볼게요. 자, 소득세는요, 매 1년 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그렇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1년 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31일 날 우리가 세금 신고한다고 했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 물론 이제 성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더 유예를 주고 있으니까 6월 30일까지 하겠다.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두 줄, 쭉 볼게요. 그 다음에 소득의 발생이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소득, 즉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합리적이지 않다. 밑줄만 거두시기 바라고요. 세 줄 내려와가지고 보게 되면은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그렇죠?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구분해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를 동시에 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재에는 이 내용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서 아예 이렇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득 원천에 따라서 분류과세하는 것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종합과세하는 따로 떼서 분류해서 과세하겠다 이건 거고, 분리과세는요 원천징수로 끝내겠다 해가지고 2배사 근연기 중에서 일정 소득 금액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소득세 과세 이론하고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요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요 밑줄만 한번 거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 소득에 대한 과세 이론에는 소득 원천설과 순자산 증가설이 있다. 자, 소득 원천설은 소득세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자산 증가설은 법인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 본다면 소득 원천설이란 일정한 원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금액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밑에 줄 반면에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랫줄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소득은 그 아랫줄 관계없이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겠다. 이거를 다시 정리한다면, 그러니까 규제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혼자 공부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해설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소득 원천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천에 따라서 그 소득이 뭐냐, 요거에 따라서 이게 세금을 부담시킬 거고, 만약에 이거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법에 나열된 게 없어. 그러면 세금을 부담시킬 수가 없다. 이건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순자산 증가설은 이런 원천 같은 건 보지 않아. 그냥 나의 자산을 늘려놨다면 그냥 원천에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이야. 이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순자산 증가설은 이제 법인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는다. 자, 다음 줄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소득 원천선을 따르고 있다. 법인세법은 이제 순자산 증가설을 따르고 있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다음 줄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걸로 보아가지고 과세하는 소득 원천설에 입각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거된 거. 그러니까 세법에서 나열된 것들만 그것들만 우리가 과세할 수 있어. 나열되지 않은 것들은 과세 못해. 실제 그렇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혹시 문제화 시킬 수 있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득세법은 개인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의한 그렇죠? 소득 원천설에 입각한다. 이러면 맞는 거지. 개인 소득세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열거주의입니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득 원천설에 입각한 열거주의 방식을 가져간다. 이렇게 매칭해서 보시면 되겠다. 계속 읽어볼까요? 다만 이자, 배당, 연금소득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법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밑줄 좀 거둘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자라든가 배당 같은 경우, 특히 은행 상품 같은 경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급변하면서 빨리빨리 또 상품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세법이 개정되는 이 속도보다 상품이 새로운 신종 상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거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은행에 뭐 이자라든가 뭐 배당이라든가 쭉 만들어 놨더니 신종 상품 나와버리면은 과세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자나 배당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쭉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유사한 요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슷하다 그러면은 과세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로 유형별 포괄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이자하고 배당만 유형별 포괄주의에 입장에 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학자마다 일단 연금도 유형별 포괄주의에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교재는 이제 일단 연금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연금은 해당은 뭐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은 유형별 포괄주의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연금까지도 보시면 되겠다. 그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메모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앞장에 지금 나와 있는 거 한 페이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렸고 요 내용 관련된 것들이 이제 요 사항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 보게 되면은 교재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짚어드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소득세 납세 의무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득세 어쨌든 부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합소득세든 아니면 뭐 퇴직소득세든 또는 이제 양도소득세든 납부를 하게 될 텐데 그 누가 내느냐는 거예요. 누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게 있다. 그러니까 거주자와 크게 두 가지 비거주자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거주자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도록 할게요.
거주자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국내 내국인이다, 외국인이다 그렇게 따지는 건 아닙니다. 일단 주소가 국내에 있고요. 또는 183일 이상 거소하는 분들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비거주자는요, 국내 주소가 없어요. 그 다음에 183일 이상 거소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이제 비거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주자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세금에 대한 납부를 부담시킬 거냐, 납세를 시킬 거냐, 이분들은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도 우리가 부담시키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제한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비거주자에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 주소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생활도 안 해요. 이분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그러면 국외는 그렇고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가져가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소득도 다 과세시킨다고 한다면 비거주자는 이제 국내만 발생하는 소득을 하겠다. 이게 이제 제한적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적 납세 의무자. 이런 차이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리를 한다면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교재를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4페이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소득세 납세 의무자. 일단 국적은 따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적은 따지지 않겠다. 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요, 첫 번째 줄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하게 되고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국적 안 따지겠다. 자, 거주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줄 국내의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생활을 하고 있는 개인, 이런 분들이 이제 거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는 우리나라에 183일,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잖아요. 반 나누면은 182점 얼마가 나오거든요. 근데 183일 이상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1년에 반 이상은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적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세법상 거주자는요, 국적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밑줄만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비거주자 얘기 나오네요.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자를 우리가 비거주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3번 보니까 주소와 거수 나오고 있는데, 자, 가번 볼게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다.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인 거고, 없으면 비거주자니까, 이것도 유무가 되게 중요하다. 자, 첫 번째 줄 보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로 1번.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입니다. 직업에 동그라미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여주는 직업을 가진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내 주소가 있구나 이렇게 보겠다. 직업 동그라미 해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아랫줄 보니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 이런 경우에는 주소를 가졌네. 어디에? 국내에. 이렇게 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외에 뭐 축구 선수로 나가 계시거나 야구 선수로 나가 계신 분이 있는데 뭐 혼자 나가서 뭐 거기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국내에 주소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있다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비거주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셨고 혼자만 나간 거예요. 배우자라든가 아이들은 국내에 그냥 다 생활하고 있는 거고 본인 혼자만 메이저리그 가거나 일본 이쪽에 가가지고 활동하시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비록 생활은 그쪽에서 하고 있지만 주된 가족에 대한 생계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주소가 있는 곳으로 봐서 거주자로 보겠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직업적인 측면도 고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족이 또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따지겠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나 주소가 없는 경우는 넘어가고요. 다범. 자, 해외 현지 법인 등의 임직원에 대한 거주자 판정에 대한 특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는 별표 좀 해둘게요. 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이게 내국법인이에요. 요거 가끔 해외 법인, 국외 법인 이렇게 말바꿈식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거 틀립니다. 내국법인이에요. 내국법인. 예, 그거 동그라미 잘 좀 해두시기 바라고,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는데 어디 간 거예요? 미국에 지금 파견 가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거주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내국법인을 본점을 두고 있는데 미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지금 거주자로 보겠다. 거꾸로 볼까요? 소니를 근무하고 있거나 테슬라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한국에 와서 계시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이분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비거주자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국법인의 법인의 국외사업장 그분들은 이제 거주자로 보겠다. 요거 잘 좀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계속 보게 되면 국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이 공무원은요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뭘로 보겠다? 거주자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그렇게 좀 체크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약간 응용을 해서 이 사람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이렇게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개념에 대한 이해 꼭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답번은 중요하니까 별표 꼭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라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의 실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밑줄 한번 거보도록 할게요. 자, 세법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가 획득하는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든 국외에서 발생한 것이든 간에 불문하고 모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가지고 과세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국외에서 발생하든 국내에서 발생하든 간에 무제한 납세 의무자를 가져가겠다. 누구? 거주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반에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요, 비거주자는요, 국내에서 발생한 것만 세금을 부담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밑줄 해두시기 바랍니다. 또, 아래 내려와가지고, 거주자는요, 종합소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뭐 하겠다? 이 사람들은요,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비거주자는요, 분리과세가 원칙이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실 뭐 세금을 떼먹고 도망가기가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거주자인 경우는 어때요? 우리나라 주소도 없고 거소도 반도 안 하고 그냥 세금 나왔더니 종합과세 5월달까지 기다렸다가 세금 내세요. 그러니까는 냉정하게 4월달에 도망가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단 기다릴 수 없어. 그래서 분리과세 원천징수를 끝내버리겠어.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또 섞어놓고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 먹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대비책으로 원천징수로 끝내겠다. 그게 분리과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표가 나옵니다. 표가. 그래서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구분의 실익해서 나오는데 그 표 별표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 183일 이상 거소를 하거나 주소가 있다. 그러면 거주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비거주자.
그 다음에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외 발생된 소득 모두 다 과세하겠다. 반면에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만 과세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세 방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외적으로 이제 분리과세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먹튀 방지하겠다. 그래서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가져가는데,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종합과세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도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소득공제하는 것들, 종합소득세 과세하는데 이제 소득공제하는 것들, 뭐 거주자는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혹시 종합과세가 됐을 때 이제 소득공제하는 것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가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공제 관련돼 가지고 본인만 해준다. 가족이 있으면은 뭐예요? 가족이 있으면 거주자로 볼 텐데 냉정하게 가족이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개념을 가져오시게 되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관련돼서는 기본공제인 본인만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 소득공제 안 되겠다. 이게 뭐 좀 특별하게 공제해 주는 게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 표 중요하니까 별표 해두시기 바라고요. 사례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4번 소득의 구분해가지고 첫 번째 줄 우리나라에 대한 소득세법은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종합소득은요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종합소득 관련돼 가지고는 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시키겠다. 요거 관련돼서는 이제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소득 또 하나 있죠? 양도소득 이렇게 발생하는 거. 요거 퇴직할 때, 요거는 양도할 때, 그때, 요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요거는 종합과세에서 좀 따로 떼가지고 분류과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종합소득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암기해보겠다. 이배사, 근, 연, 기. 이렇게 암기가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들 중에서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떼가지고 원천징수로 끝낼 거예요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게 바로 뭐다? 분류과세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분리과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에 관련돼서는 두 번째 줄 일단 익년도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요거 언제? 요거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종합소득 관련돼서는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가 나열돼 있다. 이배사, 근연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요, 옆에다 메모해 두시면 되겠죠. 분류과세, 요 정도만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볼게요. 소득을 구분해서 과세하는 이유. 요게 이제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야, 이것들은 왜 그러면 분류과세 하느냐, 이것들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2000년도 1월 달에 입사해가지고 2025년도 12월 달에 퇴사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 받게 되면 퇴직금이 나올 텐데,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온 젊음을 바쳐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한 대가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되는 자금이기도 한데, 만약에 퇴직금으로 가령 막 2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받았는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버려 보세요. 그러면은 종합과세 돼가지고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20여 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받은 그 금액에 대해서 종합과세 시켜버리게 되면 세금이 만만치 않게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따로 떼버리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게 되면
퇴직소득이란 두 번째 줄,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그런데 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에 과세한다면 정말 크게 세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억울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게 되면,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을 사가지고 단기간에 매매해버리게 되면 그건 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좀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세요. 거주해 주세요.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줄게요. 라고 하고 있는데 단타성으로 매매를 못하게 막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한 10년, 20년 있다가 팔았더니 갑자기 그냥 종합과세 시켜버리면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다음 줄 보니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에 따라 실현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어가지고 종합과세는 할 수가 없어.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뭐 이 같은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종합과세는 아니하고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시켜서 과세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문에 혹시 왜 이렇게 분류과세합니까? 라고 한다면은 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 불합리하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다. 자, 소득에 대한 종류별 과세 방법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정말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있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이 있고 양도소득이 있구나. 요 세 가지 정도 구분해서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4-5번 신탁의 이익 관련해 가지고 내용 정리하면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탁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위탁자가 있고요. 돈을 맡기려고 하는 자예요.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본인에 대한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게 됩니다. 예, 수탁자에게 뭐 은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돈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어떡합니까? 운용을 정말 잘 열심히 해가지고 이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관계가 바로 신탁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위탁자가 수탁자를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위탁자 본인이 수탁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위탁자 본인이 수탁자가 아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신탁을 시켜놓고 아빠가 수익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빠가 돈을 맡겨놓고 이익 남는 거를 우리 자녀한테 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세금적인 관계 이런 것들도 다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아빠가 아빠를 위해서 들었어요. 이것을 부루 자익신탁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들었어요. 이게 타익신탁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내가 맡겨놓고 남한테 이익을 주는 거니까 타인에게 이익이 되겠다. 본인에게 이익이 되겠다. 이렇게 구별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익이 분배가 되는데 수익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익을 분배할 때 요 내용별에 대해서 내용별로 과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별. 무슨 말이에요?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이렇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저 수탁자가 저 자산을 잘 운영을 하는데 운용된 것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양도에서 발생했습니다라고 한다면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뭐 매매 이렇게 되면은 요거 운용에 대한 건 양도소득이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권을 사가지고 뭐 매매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이자라든가 요게 증권을 사서 이자가 발생해요.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주식 같은 경우에 좀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이자라든가 또는 혹시 주식 같은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수익자한테 이익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가 될 거고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가 될 거고 어쨌든 요 내용에 따라서
과세가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신탁에 대한 이익 관련된 세금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펀드 있어요. 펀드도 어떻게 보면 신탁과 유사한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펀드에서 발생된 이익은요, 이렇게 내용별로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무조건 배당에 대한 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배당 소득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요 정도에 대한 개념적인 거 요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신탁의 이익 요거 중요한 거니까 여기는 별표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쭉 내려와 가지고 두 번째 단락 그 네 번째 줄 끝에 보시게 되면은 자, 소득세법에서는 그렇죠?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끝에 소득세법에서는 위탁자가 신탁 만료 시 얻은 신탁의 이익에 대해서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익자가 그 수익 이익을 받았을 때 과연 운용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거였냐에 따라서 이제 과세에 대한 구분이 달라진다. 이게 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보시게 되면 예컨대 채권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위탁한 신탁, 재산 신탁의 경우 등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라든가 배당이라든가 양도소득은 각각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형 신탁에서 지급받은 신탁의 이익은 연금소득으로 구분된다. 뭐 계속 이어간다면 금전 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별로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 특정 금전 신탁의 이익은 신탁재산의 운영 내용에 따라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자, 이걸 다시 정리한다면은 뭐 재산, 그리고 부동산을 맡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탁자에서 맡겨가지고 운영한 다음에 매매를 해서 수탁자한테 줍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이 되는 거고 주식을 맡겨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운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주식은 배당이니까 배당으로 준다. 그럼 배당소득이 되는 거고 채권이다. 그러면 이자소득이 되는 거고 돈을 맡겼어요. 그럼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운영에 따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과세하겠다. 이게 신탁의 이익인 거고 펀드는 무조건 배당소득으로 보겠다라고 했다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밑에 소득세법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권 해석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5번 과세기간 및 납세지 하고 나오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과세기간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 발표할게요.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렇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자, 요거 관련돼 가지고 케이스별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무슨 말이냐? 자, 종합소득과 관련돼 가지고 요거는 종합과세한다고 했어요. 과세를 하는데, 그렇죠? 종합과세를 하는데,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5월 31일 날 이때 세금을 신고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일 때. 근데, 아버지가 예를 들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언제? 8월 예를 들어서 30일 날 사망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만 사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그래서 일단 요 날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망을 했으니까 피상속인이 일단 신고는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상속이 발생한 상속일이 포함된, 상속일의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니까 요거 8월 30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예, 요거 8월 달부터 해서 9, 10, 11, 12, 1, 2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신고하셔서 납부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또 하나 이민을 가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민을 언제 가냐면 예를 들어서 뭐 4월 10일 날 이민 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이민을 갔다는 건 우리나라를 떴다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사업 안 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1월 1일부터 4월 10일 날 이민을 가는 10일 날 이민을 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요거는 언제 납부를 해야 되면 이민 가기 전날 4월 9일까지 해가지고 세금 납부하고 가야 됩니다. 네, 전날 요 날까지. 왜 그럴까요? 아니 세금도 안 내고 그 다음 날까지 내려가면 요거 예를 들어 4월 11일까지 내려가면은 가서 먹고 땡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민은 그 전날. 근데 폐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폐업을 하는데 언제 폐업을 하냐면 6월 예를 들어 10일 날 폐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1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6월 10일까지 세금 납부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왜냐면 이 사람이 A 사업장도 갖고 수 있지만 그렇죠? 또 B 사업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폐업은 뭐만 요것만 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머지는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뭐 6월 11일부터 다른 사업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성 상에서 쭉 이어가지고 요거 5월 31일 날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민 조심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조금 달라지니까 그거 좀 참고해서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규제를 보게 되면 자, 연도 중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에 대한 소득에 과세를 하겠다. 요때까지 과세를 하겠다. 근데 언제 세금을 하는 거냐?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으로 이민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국외 이전에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느냐? 이민 가기 전날. 요거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날. 이렇게 되고 있다. 폐업은 안 나왔지만 이렇게 마찬가지 좀 봐두셔야 되겠다. 자, 납세지. 거주자에 대한 납세지는요, 일단 주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소지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에 대한 주소 관련돼 가지고 납세지는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에서 하겠다. 예를 들면 제가 서울 강남구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부산에 위치한 부동산을 매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납세지는 어디냐? 그러면 강남구. 내가 거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강남구에서 세금을 관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만 이제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하겠다. 비거주자에 대한 부분은요.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은 있을 테니까 일단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대요. 그러면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겠다. 이렇게 밑줄만 거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갈 텐데 앞단에 제가 정리했던 내용 그거 다시 한 번만 잘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계속 이어져 가거든요.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